어머니 몸에서 나는 생선 비린내 때문에 집안이 다 배요. 정훈이도 할머니 오면 냄새 난다고 싫어해요. 어머니랑 우리는 사는 세계가 다른 거예요. 아름다운 당신 행복하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명자 씨는 눈을 떴습니다. 30년 동안 같은 시간에 일어나다 보니 몸이 먼저 알았지요. 낡은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서는데 무릎에서 둔탁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관절염이었어요. 겨울이면 더 심해지는 병이었습니다. 벽에 붙은 작은 거울에 명자 씨의 얼굴이 비쳤어요. 63의 나이답게 깊은 주름이 이마와 눈가를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만큼은 아직 살아있었어요. 포기하지 않은 사람의 눈빛이었지요. 명자 씨는 물에 젖어도 괜찮은 검은색 고무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33살에 처음 둘렀던 그 앞치마였어요. 기워 입고 또 기워 입어서 이제는 원래 색깔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중앙시장까지는 걸어서 20분 거리였어요. 명자 씨는 새벽 공기를 가르며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지요. 손은 호주머니에 찔러 넣었지만 추위는 옷깃으로 파고들었어요. 시장에 도착하자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생선 비린내, 야채의 흙냄새, 튀김기름 냄새가 뒤섞인 중앙시장 특유의 냄새였어요. 명자 씨는 그 냄새를 맡으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곳이 그녀의 전쟁터이자 삶의 터전이었으니까요. 명자 언니, 또 제일 먼저 왔네. 수산물 코너 입구에서 옆가게 순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명자 씨보다 5살 어린 순이는 20년 지기 동료였어요. 일찍 와야 좋은 자리 잡지. 명자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명자 씨의 좌판은 시장 구석진 자리였어요. 햇빛도 잘 들지 않고 손님 동선에서도 벗어난 곳이었습니다. 그래도 임대료가 가장 싼 자리였지요. 좌판을 펼치고 명자 씨는 얼음을 깔기 시작했습니다. 얼음물에 손을 담그는 순간 살같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왔어요. 손등은 이미 갈라져 있었습니다. 겨울마다 얼음물과 씨름하다 보니 피부가 견딜 리 없었어요. 붉게 부어오른 손가락 사이로 하얀 뼈가 비칠 듯 했습니다. 언니, 손 진짜 심하다. 병원 가봐. 순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명자 씨는 손을 털며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병원비가 아까워서 어디 가겠니? 그래도 이 정도야 뭐. 버티면 돼. 명자 씨는 손을 앞치마에 닿고 생선을 진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등어, 갈치, 오징어, 조기가 얼음 위에 가지런히 놓였어요.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해온 일이었으니까요. 해가 떠오르고 시장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명자 씨는 손님이 지나갈 때마다 목청을 높였어요. 싱싱한 생선이에요. 오늘 아침에 받은 거예요. 하지만 손님들은 대부분 그냥 지나쳤습니다. 요즘은 대형마트나 온라인으로 생선을 주문하는 사람들이 많았지요. 전통시장은 점점 외면받고 있었어요. 오전 11시쯤 드디어 첫 손님이 왔습니다. 중년 아줌마였어요. 까칠한 표정으로 고등어를 집어들더니 코를 찡그렸습니다. 이거 신선한 거 맞아요? 네, 물론입니다. 오늘 새벽에 받은 거예요. 명자 씨는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손님은 왕이니까요. 30년간 지켜온 원칙이었어요. 근데 여기 왜 이렇게 비린내가 심해요? 옷에 배겠어. 손님은 투덜거리며 생선을 도로 내려놓고 갔습니다.
명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비린내, 그 말이 가슴 한구석을 찔렀습니다. 생선을 팔면 당연히 비린내가 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손님에게 따질 수는 없었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었습니다. 명자 씨는 좌판 뒤 작은 의자에 앉아 주먹밥을 꺼냈어요. 김에 싼 밥 한 덩이가 전부였습니다. 반찬은 없었어요. 돈을 아껴야 했으니까요. 언니 같이 먹자. 내가 김치찌개 끓여왔어. 순이가 뚜껑을 연 도시락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명자 씨는 손을 저었어요. 괜찮아. 나 배불러. 또 혼자 주먹밥만 먹고 그러지 말고. 정말 괜찮다니까. 명자 씨는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순이의 눈에는 그 웃음이 너무나 쓸쓸해 보였어요. 해가 기울 무렵 명자 씨는 팔리지 않은 생선들을 정리했습니다. 오늘 매출은 8만 원이었어요. 임대료와 생선 떼어온 값을 빼면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명자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들었습니다. 포기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지하 반지하 방으로 돌아가는 길, 명자 씨는 진혼의 아파트 앞을 지나쳤습니다. 24층짜리 고급 아파트였어요. 외벽에는 고급 타일이 붙어 있고 로비에는 분수대까지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를 사주느라 명자 씨는 30년간 모은 돈을 모두 털었어요. 2억 8천만 원. 통장 잔고가 0원이 되던 그날을 명자 씨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이 정말 이체하시겠습니까? 라고 3번이나 물었어요. 명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들을 위한 일이었으니까요. 엄마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진호는 그날 명자 씨를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마지막 포옹이었어요. 그 이후로 진호는 명자 씨를 점점 멀리했습니다. 명자 씨는 아파트를 한참 동안 올려다봤어요. 저 높은 곳 어딘가에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수진과 5살 손주 정훈이와 함께요. 마지막으로 본 게 벌써 2달 전이었습니다. 손주 얼굴이나 한번 보고 싶다. 명자 씨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진호의 번호를 누르려다가 멈췄어요. 혹시 바쁠까봐, 혹시 폐가 될까봐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에게 전화 한 통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될 줄은 몰랐어요. 명자 씨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지하방까지는 아직 10분을 더 걸어야 했어요.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지하방 문을 여는 순간 습기와 곰팡이가 뒤섞인 냄새가 명자 씨를 맞이했어요. 벽에는 검은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천장 모서리에는 물이 새서 생긴 얼룩이 있었습니다. 명자 씨는 전등을 켰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리다가 겨우 불을 밝혔어요. 방 안에는 낡은 이불 하나, 작은 식탁 하나, 낡은 냉장고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서울대 법대를 나온 변호사의 어머니가 사는 집이라고는 믿기 힘든 곳이었지요. 명자 씨는 작은 가스레인지에 라면을 끓였습니다. 파 한 줌을 썰어 넣고 계란 하나를 풀었어요. 그게 저녁이었습니다. 후루룩 소리를 내며 라면을 먹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왜 이러나? 명자 씨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갈라진 손등이 뺨을 긁어서 따가웠어요. 하지만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30년 전 일이 떠올랐어요.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명자 씨는 7살 진호를 안고 막막한 세상에 홀로 남았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친정도 시댁도 가난했으니까요. 살아야 한다. 진호를 위해서
명자 씨는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나갔어요. 처음에는 좌판도 없이 길바닥에 비닐을 깔고 생선을 팔았습니다. 손님들이 지나가면 무릎 꿇고 애원했어요. 사세요. 제발 사세요. 목이 쉬도록 외쳤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좌판을 지켰어요. 진호를 위해서였습니다. 아들만 잘 되면 모든 게 괜찮을 거라고 믿었어요. 진호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반에서 1등을 했어요. 명자 씨는 아들의 성적표를 보며 울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지요. 엄마, 나 서울대 갈 거야. 중학교 때 진호가 말했습니다. 명자 씨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가자. 엄마가 보내줄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명자 씨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 항구로 가서 생선을 직접 떼어왔어요. 조금이라도 싸게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버스를 4번 갈아타며 왕복 5시간을 이동했지요. 점심은 굶었습니다. 하루에 김밥 한 줄로 버텼어요. 그렇게 아낀 돈으로 진호의 과외비를 댔습니다. 학원비도 참고서비도 모두 명자 씨의 굶주림으로 만들어진 돈이었어요. 진호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명자 씨는 그날 시장 한복판에서 주저앉아 울었어요. 손님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으니까요. 우리 진호가 서울대 갔어. 서울대. 명자 씨는 아무에게나 자랑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모두 축하해 줬어요. 명자 씨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들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대학 등록금은 더 큰 산이었습니다. 명자 씨는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낮에는 생선을 팔고 밤에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잠은 하루에 3시간만 잤어요.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 진호가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명자 씨는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엄마는 튼튼하니까. 사법시험 학원비는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명자 씨는 적금을 해약하고 보험을 해지했어요. 그래도 모자라서 동네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이자가 높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마침내 진호는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변호사가 된 거예요. 명자 씨는 그날 생선가게 문을 일찍 닫고 혼자 소주를 마셨습니다. 기쁨의 술이었지요.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우리 진호 편하게 살 수 있어. 명자 씨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어요. 시작이었습니다. 지옥의 시작이었지요. 며칠 뒤 명자 씨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반찬을 만들어 아들 집에 가보기로 한 거예요. 손주도 보고 싶고 진호 얼굴도 보고 싶었으니까요. 새벽부터 부엌에 섰습니다. 멸치볶음, 잡채, 김치찌개, 된장찌개, 깍두기까지 정성껏 만들었어요. 손이 아파도 참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위한 일이었으니까요. 반찬통을 보자기에 곱게 싸고 명자 씨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낡았지만 깨끗이 빨아 달인 블라우스를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늙은 얼굴이 비쳤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기분이 좋았어요. 오늘은 분명 반겨주겠지. 명자 씨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어요. 그 문 너머에서 어떤 냉혹한 말이 기다리고 있는지를요. 명자 씨는 아파트 로비에 섰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거렸어요. 천장에는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고 한쪽에는 분수대가 물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명자 씨는 자신의 낡은 운동화를 내려다봤어요.
이곳과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디 찾으십니까? 아, 2404호요. 제 아들이 사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박명자인데요. 경비원은 인터폰을 들었어요. 잠시 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올라가셔도 됩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명자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손주 정훈이가 반가워하며 달려올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진호도 반가워할 거예요. 오랜만에 엄마가 해준 밥을 먹으면 좋아할 게 분명했어요. 24층에서 내려 2404호 앞에 섰습니다. 명자 씨는 초인종을 눌렀어요.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서 있었어요. 하얀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곱게 묶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어머니, 왜 오셨어요? 그게 반찬 좀 만들어 왔어. 진호랑 정훈이 보고 싶기도 하고. 명자 씨는 보자기를 들어 보였습니다. 수지는 보자기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눈썹만 살짝 찌푸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닫히자마자 수진의 표정이 더 차갑게 변했어요. 명자 씨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넓은 거실, 비싼 가구들, 커다란 TV가 보였어요. 모두 명자 씨의 돈으로 마련한 것들이었습니다. 정훈이는 유치원 갔어요. 진호는 회사예요. 수진의 대답은 짧고 냉랭했습니다. 명자 씨는 보자기를 풀며 말했어요. 반찬 좀 만들어 왔어. 멸치볶음이랑 잡채, 김치찌개. 어머니. 수진이 명자 씨의 말을 끊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몸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집안이 다배요. 명자 씨는 손에 들고 있던 반찬통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생선 비린내요. 어머니가 오시고 나면 집안 전체에서 그 냄새가 나요. 환기를 해도 사라지지가 않아요. 수지는 코를 살짝 찡그렸습니다. 마치 역겨운 것을 보는 표정이었어요. 정훈이도 그래요. 할머니 오면 냄새 난다고. 애가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세요? 명자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 같았어요. 손주가 자신을 싫어한다는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해해 주세요. 저희도 힘들어요. 이 아파트 관리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주변 사람들 눈도 있고. 내가 뭘 잘못했니? 명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지는 한숨을 쉬었어요.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랑 우리는 사는 세계가 다른 거예요. 어머니는 시장에서 생선 파시고 우리는 강남에 사는 전문직이고. 이해하시죠? 나는 그냥 손주 얼굴이 보고 싶어서. 자주 오지 마세요. 한 달에 한 번, 아니 2달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해요. 그것도 미리 전화하시고요. 갑자기 오시면 곤란해요. 명자 씨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며느리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럼 반찬이라도 두고 갈게. 그것도 사양할게요. 솔직히 냄새 때문에 먹기가 좀. 수지는 명자 씨가 싸운 보자기를 밀어냈습니다. 명자 씨는 보자기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나는 갈게. 네, 조심히 가세요. 수지는 명자 씨를 현관까지 배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기 시작했어요. 명자 씨는 혼자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명자 씨는
울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로비를 벗어나자마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비린내.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명자 씨는 자신의 옷깃을 당겨 냄새를 맡아봤어요. 생선 냄새가 났습니다. 30년간 생선을 팔았으니 당연했어요. 하지만 그게 이렇게 역겨운 냄새였나요? 집으로 돌아온 명자 씨는 보자기를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새벽부터 만든 반찬들이었어요. 정성껏 만들었는데 거부당했습니다. 명자 씨는 샤워를 했습니다. 비누로 몸을 박박 문질렀어요. 때밀이 수건으로 피부가 빨개지도록 문질렀습니다. 하지만 비린내는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명자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수진의 차갑던 표정이 떠올랐어요. 어머니랑 우리는 사는 세계가 다른 거예요. 그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명자 씨는 시장에 나갔지만 생선을 만질 때마다 주저했어요. 이 냄새가 정말 그렇게 역겨운 걸까요? 손님들도 이 냄새 때문에 가게를 피하는 걸까요? 명자 언니, 왜 그래? 오늘 안색이 안 좋아. 순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명자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명자 씨는 점점 무너지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명자 씨는 다시 진혼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미리 전화를 했어요. 수지는 마지못해 허락했습니다. 1시간만요. 정훈이 학원 가야 해요. 명자 씨는 손주를 만났습니다. 정훈이는 명자 씨를 보자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고개만 살짝 숙이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훈아, 할머니 왔어. 나와서 인사해. 명자 씨가 방문 앞에서 말했습니다. 안에서 정훈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싫어. 할머니 냄새나. 명자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5살짜리 손주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누가 가르쳤을까요? 명자 씨는 수진을 돌아봤습니다. 수진은 미안하다는 표정조차 짓지 않았어요. 그냥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시간 됐어요. 정훈이 학원 데려다 줘야 해서요. 명자 씨는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명자 씨는 약국에 들렀습니다. 약사에게 물었어요. 냄새 없애는 약 있나요? 몸에서 나는 냄새요. 약사는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무슨 냄새인데요? 생선 냄새요. 생선 파는 사람이라. 냄새가 몸에 배서. 약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비누와 바디워시를 권했습니다. 이걸 쓰시면 좀 나아질 거예요. 명자 씨는 그 제품들을 샀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30년간 몸에 밴 냄새가 비누로 없어질 리 없었습니다. 며칠 후 진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명자 씨는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그래, 진호야. 잘 지내니? 엄마, 이러지 마. 수진이한테 듣긴 했는데. 집에 자꾸 찾아오지 마. 진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명자 씨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나는 그냥 너랑 정훈이가 보고 싶어서. 엄마, 우리 사정도 좀 이해해줘. 수진이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요즘 애 키우느라 힘들어하는데 엄마까지 신경 쓰이면 어떡해. 그래도 나는 내 엄마잖아. 알아. 근데 좀 자제해줘. 전화도 자주 하지 말고. 진호야, 나 바빠. 끊을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명자 씨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화면에는 진호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아들이었어요. 명자 씨가 30년간 모든 걸 바쳐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명자 씨는 다시 진호네 집 앞에 갔습니다.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그냥 멀리서 불 켜진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24층 어딘가에서 아들이 살고 있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명자 씨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생선을 판 게 잘못인가요? 돈을 벌어 아들을 키운 게 잘못인가요? 비린내가 나는 게 죄인가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명자 씨는 아파트 앞 벤치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명자 씨는 일어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걸어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명자 씨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요즘 들어 자꾸 정신이 멍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기억도 가물가물했어요. 나이 탓인가? 명자 씨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63이 그렇게 늙은 나이는 아니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며칠 전 수진이 건넸던 약이 떠올랐어요. 어머니, 치매 예방약이에요. 드세요. 수진은 그렇게 말하며 약병을 줬습니다. 명자 씨는 의심 없이 그 약을 먹고 있었어요. 하지만 약을 먹고 나면 머리가 더 멍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은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도 헷갈렸어요. 이상했습니다. 명자 씨는 집에 돌아와 약병을 꺼냈습니다. 병에는 한글로 건강보조제라고만 적혀 있었어요. 약 이름은 없었습니다. 명자 씨는 약을 한 알손에 올려놓고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정말 치매 예방약일까?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나쁜 약을 줄 리는 없었어요. 명자 씨는 고개를 저으며 약을 입에 넣었습니다. 물과 함께 삼켰어요. 머리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명자 씨는 이불을 덮고 누웠어요. 눈을 감자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명자 씨는 몰랐습니다. 그 약이 정말로 무엇인지를요. 그리고 수진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를요. 지옥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명자 씨는 요즘 자주 멍해졌습니다. 시장에서 생선을 손질하다가도 갑자기 손이 멈췄어요. 방금 뭘 하려고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돈을 내밀어도 거스름 돈을 계산하지 못했어요. 명자 언니, 괜찮아? 요새 왜 그래? 순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명자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도 모르겠어. 자꾸 정신이 흐릿해.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괜찮을 거야. 그냥 피곤한가 봐.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명자 씨는 집에 돌아가는 길을 잊어버리기도 했어요. 익숙한 골목인데 어디로 가야 할지 헷갈렸습니다. 한참을 헤매다가 겨우 집을 찾았지요. 수진이 준 약은 매일 먹었습니다. 치매 예방약이라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약을 먹을수록 증상은 더 심해졌어요. 명자 씨는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며느리를 의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진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내일 우리 집으로 와.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 오면 알아. 10시까지 와.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명자 씨는 불안한 마음에 잠을 설쳤어요. 무슨 일일까요?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자 씨는 일찍 준비를 했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머리를 빗었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요즘 밥맛도 없었어요. 진호네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시계는 9시 50분을 가리켰습니다. 명자 씨는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진호가 서 있었어요. 들어와요, 엄마. 진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존댓말이었지만 따뜻함은 없었어요. 명자 씨는 신발을 벗고 들어갔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수진이 앉아 있었어요. 팔짱을 끼고 명자 씨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어머니. 수진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명자 씨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엄마, 우리 좀 심각하게 얘기해야 할 것 같아. 진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명자 씨는 두 손을 꽉 쥐었어요. 요즘 엄마 상태가 안 좋잖아. 수진이가 봤대. 지난번에 오셨을 때 거실벽에 낙서를 하셨다고. 낙서? 나는 그런 적 없어. 명자 씨는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가 기억을 못 하시는 거야. 수진이가 사진도 찍어놨어. 수진이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거실벽이 나왔어요. 벽에는 이상한 글씨가 삐뚤빼뚤 적혀 있었습니다. 명자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내가 쓴 게 아니야. 어머니, 그때 어머니 혼자 거실에 계셨어요. 제가 화장실 갔다 왔는데 벽에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마치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명자 씨는 확신했습니다. 자신은 그런 짓을 하지 않았어요. 엄마, 솔직히 말해. 요즘 정신이 자주 멍하지? 진호가 물었습니다. 명자 씨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그것 봐. 엄마, 이대로는 안 돼. 혼자 사시면 위험해. 나는 괜찮아. 시장 일도 해야 하고. 시장은 그만둬야죠, 어머니.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나이에 그 힘든 일을 언제까지 하실 건데요? 게다가 요즘 정신 상태도 안 좋으신데 혹시 다치시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명자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두 사람의 말은 논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봤어, 엄마. 진호가 말했습니다. 좋은 요양원이 있대. 거기 가서 계시면 어때? 요양원? 명자 씨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요양원이라니요. 아직 그럴 나이가 아니었어요. 나는 싫어. 나는 혼자 살 수 있어. 어머니, 고집 부리지 마세요. 이건 어머니를 위한 일이에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희도 매일 어머니 걱정하면서 살 수는 없어요. 정훈이도 키워야 하고 진호는 일도 바쁘고 어머니까지 돌보기엔 저희가 너무 힘들어요. 명자 씨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눈빛이었어요. 사랑은 없었습니다. 명자 씨는 아들을 돌아봤어요. 진호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진호는 눈을 피했습니다. 대답 대신 한숨만 쉬었어요. 엄마, 이게 다 엄마를 위한 거야. 제발 이해해줘. 명자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 수 없었어요. 울면 더 약해 보일 것 같았습니다. 시간 주면 안 돼? 생각 좀 해볼게. 어머니, 이미 다 예약했어요. 내일 가시면 돼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명자 씨는 고개를 들었어요. 내일? 그렇게 급하게? 미루면 자꾸 미루게 될 거잖아요. 내일 오전 10시에 진호가 모시러 갈 거예요. 그날 명자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익숙한 냄새였어요. 하지만 오늘은 그 냄새가 더 짙게 느껴졌습니다.
명자 씨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이번에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평생을 아들을 위해 살았어요. 모든 걸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버려지는 건가요? 요양원으로 쫓겨나는 건가요? 밤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명자 씨는 방 안을 돌아다니며 생각했어요. 도망갈까요? 하지만 어디로 가겠어요?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었습니다. 새벽이 왔습니다. 비가 내렸어요.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오전 10시 진호가 왔습니다. 명자 씨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나갔어요. 가방 안에는 옷 몇 벌과 칫솔이 전부였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진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명자 씨도 말을 걸 수 없었습니다. 빗소리만 차창을 두드렸어요. 1시간쯤 달렸을까요? 차는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포장되지 않은 길을 따라 올라갔어요. 명자 씨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것 같은 깊은 산속이었어요. 여기가 요양원이야? 명자 씨가 물었습니다. 진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낡은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3층짜리 회색 건물이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지고 창문에는 철창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요양원 같지 않았습니다. 내려요, 엄마. 진호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명자 씨도 따라 내렸어요. 빗물이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철문이 열렸습니다. 중년 남자가 나왔어요. 하얀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박명자 씨 맞으시죠? 네. 들어오세요. 명자 씨는 뒤돌아봤습니다. 진호에게 손을 뻗었어요. 진호야, 나 여기 있기 싫어. 집에 가자. 하지만 진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여기가 엄마한테 좋은 곳이야. 조금만 참아. 진호야. 명자 씨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이미 차에 올라타고 있었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명자 씨는 달려가려고 했지만 중년 남자가 팔을 잡았어요. 따라오세요. 놓아요. 내 아들이 가잖아. 명자 씨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차는 이미 멀리 사라졌습니다. 건물 안은 어두웠습니다. 복도에는 낡은 형광등이 깜빡거렸어요.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304호가 당신 방입니다. 남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창문에는 철창이 달려 있었어요. 여기서 지내시면 됩니다. 언제까지요? 언제 나갈 수 있어요? 그건 보호자가 결정합니다.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자물쇠 잠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명자 씨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기 열어요. 나 나가야 해요.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명자 씨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여기가 어디죠? 요양원이라고 했지만 감옥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명자 씨는 매일 약을 먹어야 했어요. 간호사가 와서 약을 입에 넣어주고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약을 먹으면 정신이 더 흐릿해졌어요. 면회는 없었습니다. 진호도 수진도 손주도 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 목소리였어요.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명자 씨는 문틈으로 귀를 기울였어요. 원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사람 절대 내보내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보호자가 허락하기 전까지는 격리 상태로 유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약,
계속 드리고 계시죠? 네, 매일 3번씩 드리고 있습니다. 좋아요. 정신 못 차리게 해주세요. 그래야 말썽 안 부리니까. 명자 씨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약이 치매 예방약이 아니었어요.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약이었습니다. 수진이 일부러 그런 약을 먹인 거예요. 참, 그 서류는 언제 준비되나요? 다음 주쯤이면 됩니다. 상가 건물이랑 시골 땅 증여 서류요. 빨리 준비해 주세요. 그거 처리하면 저 노인네는 쓸모 없어지니까. 그때부턴 아무도 안 찾아올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명자 씨는 입을 막았어요. 비명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명자 씨는 침대에 쓰러졌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 재산을 뺏으려고. 시장 앞 상가 건물, 시골에 남은 작은 땅. 명자 씨에게 남은 마지막 재산이었어요. 그걸 뺏으려고 이런 짓을 한 거였습니다. 명자 씨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갈라진 손등에서 피가 났어요. 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더 컸으니까요. 이대로는 안 돼. 나는 여기서 나가야 해. 명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약을 먹는 척하고 뱉어내기로요. 정신을 차려야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떡해요. 문은 잠겨 있고 창문에는 철창이 있었어요.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명자 씨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비가 그쳤어요. 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별이었어요. 반드시 나간다. 그리고 복수한다. 명자 씨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명자 씨는 약을 먹는 척 했습니다. 간호사가 입에 넣어주면 혀 밑에 숨겼어요. 물을 마시는 척하고 고개를 돌려 베개 밑에 뱉어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정신이 조금씩 돌아왔어요. 복도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발소리, 대화 소리, 문 여닫는 소리. 모든 걸 기억했어요. 간호사가 몇 시에 오는지, 원장이 언제 순회하는지 파악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명자 씨의 눈빛이 살아났어요. 하지만 밖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멍한 표정을 지었어요. 약에 취한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304호 환자 상태가 좋아 보이네요. 간호사가 원장에게 말했습니다. 조용하니까 다행이에요. 말썽 부리는 환자들은 정말 힘들거든요. 명자 씨는 그 말을 들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복도가 소란스러워졌어요. 명자 씨는 문틈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오늘은 자원봉사자들이 옵니다. 다들 방에 계세요. 간호사가 소리쳤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들어왔어요.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밝은 얼굴로 노인들에게 인사했어요. 명자 씨의 방문도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봉사 온 강철수라고 합니다. 남자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명자 씨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철수였습니다. 30년 전 중앙시장에서 구걸하던 고아였어요. 10살쯤 되었을 때 명자 씨가 밥을 사주고 재웠습니다. 일자리도 찾아줬어요. 그 아이가 지금 어른이 되어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혹시 철수야? 명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철수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떻게 제 이름을? 철수는 명자 씨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어요. 명자, 아줌마, 철수야, 나야. 나. 명자 씨는 철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철수는 뒤로 물러났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줌마가 왜 여기에? 철수는 명자 씨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야윈 얼굴, 갈라진 손, 초췌한 모습. 명자 씨는 예전에 그 명자 씨가 아니었어요. 나 여기 갇혀 있어. 명자 씨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철수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다른 봉사자들과 간호사들이 복도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애기할 수 없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철수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철수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문을 닫고 명자 씨에게 다가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명자 씨는 모든 걸 말했습니다. 아들 이야기, 며느리 이야기, 약 이야기, 재산을 빼앗으려는 계획까지. 말하는 동안 눈물이 났어요. 철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어요. 그 나쁜 자식들.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줌마, 저 기억하세요? 제가 시장에서 빵 훔쳤을 때요. 주인한테 맡고 있었는데 아줌마가 구해주셨잖아요. 기억해. 그때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빵값도 대신 내주시고 저한테 밥도 사주셨어요. 며칠간 재워주시고 일자리까지 찾아주셨죠. 철수는 명자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줌마가 저한테 해주신 말 아직도 기억해요.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따뜻하단다. 포기하지 마. 그 말 덕분에 저 여기까지 왔어요. 내가 잘 커줘서 고마워. 아줌마, 제가 구해드릴게요. 꼭요. 철수는 명자 씨를 안아줬습니다. 명자 씨는 철수의 품에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사흘 후였습니다. 밤 11시쯤이었어요. 명자 씨의 방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철수가 서 있었어요. 조용히 따라오세요. 철수는 명자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복도로 나왔어요. 간호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는요? 제가 처리했어요. 걱정 마세요. 두 사람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1층 출구까지 아무도 없었어요. 철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검은색 승용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명자 씨는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요양원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니? 안전한 곳이에요. 제 집으로 모실게요. 차는 1시간쯤 달렸습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도착했어요. 철수는 명자 씨를 커다란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야? 네. 작지만 편하실 거예요. 집안은 넓고 깨끗했습니다. 고급 가구들이 놓여 있었어요. 명자 씨는 놀란 눈으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철수야, 너 뭐하는 애야? 회사 경영해요. 작은 회사지만 그럭저럭 괜찮아요. 철수는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집을 보니 작은 회사는 아닌 것 같았어요. 여기서 쉬세요. 내일부터 계획을 세울게요. 계획? 복수요, 아줌마. 철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 나쁜 놈들한테 똑같이 갚아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명자 씨는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부드러운 침대였어요.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식탁에는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밥, 국, 반찬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명자 씨는 눈물이 났어요. 맛있게 드세요. 철수가 앞에 앉았습니다. 철수야, 내가 이렇게까지 해줄 필요 없어.
아니에요. 아줌마가 저한테 해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식사 후 철수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아줌마 며느리에 대해서 좀 더 알려주세요. 이름, 나이, 가는 일, 친구들. 명자 씨는 아는 대로 말했습니다. 철수는 빠르게 타이핑했어요. 좋아요. 그럼 며느리 주변을 먼저 조사할게요. 이틀 후 철수는 명자 씨를 불렀습니다. 아줌마,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인데? 며느리가 사채에 빚이 있어요. 5억이나 돼요. 명자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5억? 네. 명품 가방, 옷, 해외여행. 돈을 물 쓰듯 했나 봐요. 그런데 아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철수는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수진이 명품 매장에서 나오는 사진이었어요. 손에는 쇼핑백이 가득했습니다. 아들 변호사 사무실도 적자래요. 손님이 없어서 곧 문 닫을 것 같대요. 명자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내 재산을 노린 거구나. 맞아요. 아줌마 상가 건물이랑 땅이 필요했던 거예요. 철수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아줌마, 이제부터 우리가 공격할 차례예요. 어떻게? 일단 아줌마는 계속 요양원에 있는 것처럼 연기하세요. 제가 원장한테 돈을 줬어요. 아들이 전화하면 어머니 상태가 안 좋다고 말하도록요. 그럼 나는 여기서 편히 계시면서 건강 회복하세요. 그동안 제가 증거를 모을게요. 며느리의 사채 빚, 아들의 변호사법 위반, 불법 감금, 약물 투여. 전부 다요. 철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한 방에 터뜨릴 거예요. 명자 씨는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어린 철수가 아니었어요. 든든하고 믿음직한 어른이었습니다. 고마워, 철수야.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명자 씨는 건강을 회복했어요. 손등의 상처도 나았습니다. 얼굴에도 살이 올랐어요. 철수는 매일 보고했습니다. 며느리의 동선, 사채업자와의 만남, 아들의 사무실 상황. 모든 걸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했어요. 아줌마, 며느리가 다음 주에 움직일 것 같아요. 뭘 하려고? 증여 서류 들고 요양원에 갈 거래요. 아줌마한테 도장 받으려고요. 명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도장 찍어줄게. 예. 가짜로요. 그리고 우리도 준비하자. 마지막 한 방 말이야. 명자 씨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약하고 착한 명자 씨가 아니었어요. 강하고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철수야, 나 옷 좀 사러 가고 싶어. 옷요? 응. 제일 비싼 정장으로. 명자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미소였어요. 그 애들 눈 똑바로 뜨고 보게 만들어야지. 철수도 웃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제대로 준비해 봅시다. 며칠 후 명자 씨는 백화점에 갔습니다. 철수와 함께였어요. 명품 매장에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직원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정장 보여주세요. 제일 좋은 걸로요. 명자 씨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직원은 옷을 꺼내왔어요. 검은색 정장이었습니다. 품이 있고 우아했어요. 명자 씨는 옷을 입어봤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세련되고 당당한 사람이었어요. 딱 맞네요. 철수가 말했습니다. 그래. 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명자 씨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30년간 생선을 팔던 명자 씨는 없었어요. 새로운 명자 씨가 태어났습니다.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토요일 저녁 7시였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불빛이 쏟아져 나왔어요. 진호와 수진이 예약한 곳이었습니다. 드디어 끝났어. 수진이 샴페인 잔을 들었습니다. 진호도 잔을 들어 올렸어요. 어머니 도장도 받았고, 이제 우리 거야. 당신 사무실 빚도 다 갚을 수 있겠어. 내 빚도 정리하고. 두 사람은 웃으며 건배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고급 스테이크가 놓여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레스토랑 입구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이 누군가를 쳐다봤습니다. 명자 씨가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묶었습니다. 화장도 했어요. 63의 나이가 무색하게 우아했습니다. 수진이 먼저 알아봤어요. 샴페인 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어머니. 진호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엄마. 명자 씨는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바닥을 쳤어요. 딸깍 딸깍.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명자 씨에게 쏠렸습니다.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명자 씨는 두 사람을 내려다봤어요. 말없이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여기를...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호는 일어나려다가 다시 앉았어요. 앉아 있어라. 내가 할 말이 있다. 명자 씨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예전에 그 약하고 조용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나는 30년간 생선을 팔았다. 손이 터지고 발이 부르트도록 일했어. 너희를 위해서였지. 명자 씨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너는 내 몸에서 비린내가 난다고 했지. 역겹다고. 집에 오지 말라고.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비린내가 뭔지 아니? 그건 내가 30년간 흘린 땀 냄새야. 내 아들 키우느라 흘린 눈물 냄새고. 명자 씨는 진호를 돌아봤습니다. 진호야, 너는 엄마를 요양원에 버렸어. 산속 깊은 곳에 가둬놓고 약을 먹였지. 내 정신을 흐리게 만드는 약을. 엄마, 그게... 닥쳐. 명자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레스토랑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너는 내가 키운 자식이 아니야. 괴물이지. 명자 씨는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던졌습니다. 수진이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났어요.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볼래? 진호가 서류를 열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뭐야? 내 아내의 사체 증서야. 5억. 명품 사고 호화 생활하느라 빌린 돈이지.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 변호사 사무실 장부도 있어. 허위 수임료 받은 것, 세금 탈루한 것 다 기록되어 있지. 진호는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엄마, 이게 대체... 경찰에 다 넘겼어. 불법 감금, 약물 투여, 사기, 횡령. 너희가 한 짓 전부 말이야. 명자 씨는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수진과 진호를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내가 가진 건 다 뺏으려 했지. 상가 건물, 시골 땅. 그게 너희 목적이었어. 어머니, 오해예요. 우리는 그냥... 오해? 내가 직접 들었어. 내가 요양원 원장한테 하는 말. 그 노인네 죽을 때까지 내보내지 마세요라고 했잖아. 수진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나는 이제 어머니가 아니야. 너희한테는... 명자 씨는 일어섰습니다. 내일 아침에 경찰이 올 거야. 체포영장 들고 잘 준비해라. 명자 씨는 몸을 돌렸습니다.
레스토랑을 나가려는데 진호가 소리쳤어요. 엄마, 엄마, 잠깐만. 명자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호가 달려왔어요. 명자 씨의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명자 씨는 진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놓아. 엄마, 나 정말 미안해. 수진이가 시킨 거야. 나는 몰랐어. 거짓말하지 마. 너도 알고 있었어. 그냥 모른 척 했을 뿐이지. 명자 씨는 진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진호야, 너는 엄마가 뭔지 아니? 진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바치는 사람이야. 하지만 너는 뭘 했니? 그 엄마를 버렸어. 감옥에 가두고 약을 먹였지. 명자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어요.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오늘부로 우리는 남이다. 엄마, 다시는 내 이름 부르지 마라. 명자 씨는 진호를 밀어냈습니다. 레스토랑을 나갔어요. 밖에는 철수가 차를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끝났어. 명자 씨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진호가 유리문 너머로 서 있었어요.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자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한 달 후였습니다. 명자 씨는 바닷가에 서 있었어요. 철수와 함께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아줌마, 요즘 어떠세요? 좋아.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 진호 씨는 구속됐어요. 수진 씨도요. 알아. 명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슬프지 않았어요. 안타깝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했어요. 후회 안 하세요? 아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명자 씨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철수야, 고마워. 뭐가요? 나를 구해줘서, 복수할 수 있게 도와줘서. 당연한 거예요. 아줌마는 제 은인이잖아요. 철수는 명자 씨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줌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글쎄, 아직 모르겠어. 명자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인생. 좋은 생각이에요. 두 사람은 한동안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명자 씨의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철수야, 나 생선 냄새 나니? 명자 씨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철수도 웃었어요. 아니요. 바다 냄새 나요. 시원하고 깨끗한. 그래. 네. 이제 아줌마한테서 향기가 나요. 명자 씨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갈라졌던 손등은 많이 나아져 있었어요. 아직 흉터는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프지 않았어요. 30년의 세월이 만든 흉터였습니다. 지울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부끄럽지도 않았습니다. 철수야, 나는 후회 안 해. 뭐요? 생선 판 것. 그게 내 인생이었으니까. 명자 씨는 바다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파도가 발밑으로 밀려왔어요. 차가운 물이 발등을 적셨습니다. 다만 한 가지 후회하는 게 있어. 뭔데요? 내 아들이 사람이 아니라 괴물이었다는 거. 명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괜찮아. 나는 다시 일어섰으니까. 명자 씨는 뒤돌아봤습니다. 철수가 미소 지으며 서 있었어요. 철수야, 너는 나한테 진짜 아들 같아. 저도 아줌마를 엄마처럼 생각해요. 철수가 다가왔습니다.
명자 씨를 꼭 안아줬어요. 명자 씨는 철수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 철수야.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안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어둠이 내렸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함께였으니까요. 명자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오랜만에 보는 별이었습니다. 철수야, 별이 참 많다. 그러게요. 나도 저렇게 빛날 수 있을까? 이미 빛나고 계세요, 아줌마. 명자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이제야 내 몸에서 향기가 나는 것 같구나.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짭짤하고 시원한 냄새였습니다. 생선 비린내가 아니었어요. 명자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유의 냄새였어요. 그날 밤 명자 씨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 없이 잤어요. 꿈속에서 명자 씨는 웃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자 씨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한 햇살이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야. 명자 씨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호는 감옥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이었어요. 벽에 기대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명자 씨는 없었어요. 다시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진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깨끗한 손이었어요. 한 번도 거칠어진 적 없는 손이었습니다. 엄마의 손을 떠올렸습니다. 갈라지고 터진 손. 30년간 생선을 만지며 망가진 손. 그 손이 자신을 키웠어요.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용서는 없었어요. 진호는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울었어요. 소리 없이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감옥 창문 너머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진호에게 그 햇살은 닿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서 진호는 혼자였습니다. 명자 씨는 철수와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밥과 국이었어요. 오랜만에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줌마, 오늘 뭐 하고 싶으세요? 산책이나 할까? 오랜만에 공원 가보고 싶어. 좋아요. 그럼 준비하세요. 명자 씨는 옷을 입었습니다. 편한 옷이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밝은 얼굴이었어요. 나는 이제 자유야. 명자 씨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어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감쌌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상쾌한 바람이었어요. 명자 씨는 걸었습니다. 천천히 여유롭게. 서두르지 않았어요. 이제 시간은 많았으니까요. 공원에는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노란 개나리, 분홍 벚꽃. 아름다운 봄이었어요. 명자 씨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살 거야. 명자 씨는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지 않기로요.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꽃향기가 났어요. 달콤하고 상쾌한 향기였습니다. 명자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그렇게 중얼거리며
명자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